자, 그럼 이사님 저희 질문 받아볼까요? 네네. 오늘도 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좋다 유재종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질문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텔 신공정 CPU와 DDR5 서버 수요가 기대만큼 나올까요? 또한 요즘은 AI, 블록체인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엔비디아의 매력이 아직 건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거의 아날로그형 반도체 수요도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어떤 통합 NPU 체제로 고성능의 통합된 반도체 사용할 거라 생각되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요거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한다고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십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자, 저희 반도체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이클적으로서 워낙 조정이 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이랑 주봉을 보고 있으면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미래를 봤었을 때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AI 블록체인 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센터 등등으로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DDR5 관련된 뭐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PC의 어떤 수요의 감소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메모리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통신 관련 반도체.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퀄컴이 있겠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장비가 항상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장비 관련된 쪽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 ASML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플라이 마트리스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거 한국 반도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올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다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스닥이 한 15% 올라왔었고 S&P 500이라든지 다우가 올라간 폭보다 더 높게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메모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사님? 글쎄요, 저도 그건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작아요.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가요. 비중 때문에 매출 비중 네. 때문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 않아서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포함이 안 되고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메모리 쪽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예, 거의 뭐 70%가 훨씬 넘는 게 비메모리 쪽이고요. 메모리 쪽은 상당히 비중이 작아요.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만 보면은 거의 6%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국가별 이 fables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랑 fabless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미국이 56.8%고요. 대만이 20.7%, 중국이 16.7%, 한국은 1.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 메모리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쪽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생각하신다면 이쪽으로 봤었을 때는 종목 선별이나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TSMC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이 세 번째
섹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통신 관련된 5G, 6G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패블레스,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겠고요. 반도체 업종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의 상승 여력을 쭉 뽑아봐도 그런 쪽이 올라옵니다. 오히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좀 밑에 쪽에 있고요.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랑 반도체 장비랑 통신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개, 통신, 장비, 파운드리 이쪽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좋은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쪽도 당연히 이제 좋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성장이 굉장히 뭐 앞으로 굉장히 성장 많이 하겠죠. 특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쪽 생각해 보면 그래픽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겠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확 성장을 할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보시고 장기 투자로 그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지민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새 애플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에 예전보다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애플 주가가 예전처럼 전고점으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데요. 사실 올해 연초에 애플 주가가 182불 근처 고점이었고 지금 현재 142불이니까 한 40불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40불 해봤자 20% 조금 넘게 빠진 거죠. 그죠? 나스닥이 거의 40% 빠졌었으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빠진 거고 또 워런 버핏이 워낙 많이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그럼 빠르게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애플카 애플 자동차 관련해서의 어떤 이 연기되고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카 쪽의 영업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창출해내고 있는 영업 마진율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지금 애플의 영업 마진율이 한 30% 되고요. 이비타 마진율이 약 한 32%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 영업 마진율이 30%가 살짝 안 돼요.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그 정도면 애플의 입장에서 25% 위로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좀 그림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율 그리고 가격 전가 능력, 인플레이션이 와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저희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도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애플의 적정 가치는 $200가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년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전 고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네. 제가 볼 때 1년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90불, 182불이니까 200불을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애플은 안 들고 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항상 배당 개념으로서 보셔도 되고 또 성장주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애플은 항상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빵덕빵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유동원 본부장님을 비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을 본부장님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네. 공부를 하고 계신 분 같은데. 네. 미국채 금리 관련돼서 두 가지 문제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현재 10년물 금리가 3.58%고 2년물이 4.34%인데 10년물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선뜻 투자하시기가 좀 겁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궁금하신 게 피벗이 시작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추이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움직일까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10년물은 정체하면서 2년물은 줄어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그런 수순이 될까요?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원래 주식과 채권의 수익은 반대라고 하는데 이번 연도는 왜 둘 다 깨지는 상황이 된 건가요? 라고 하셨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채권에 일부 투자해 놓고 싶은데 둘 다 깨질지 역외관계를 가질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더해 놓은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우선은 어쨌든 채권 쪽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5% 수준에서 추가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단기 금리는 지금 5%까지도 보고 있죠,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인하를 하게 되면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인버스의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장기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단기 금리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내년도 하반기에는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도에는 전혀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내후년에 올지 안 올지도 지켜봐야 된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채권과 주식이 둘 다 깨졌느냐? 올해. 네. 지난 100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해가 아니고요. 보시면 1931년에 한 번 있었고 1969년에 두 번 있었고 2002년에 세 번입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리고 딱 세 번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온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채권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수익을 벌여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10년 국채 금리 3.5% 수준의 수익은 연간 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단위로는 플러스일 거다. 당연히 플러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오래 갈수록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경 자체가 이 총여신 나누기 총예금 비율 또는 예대율 비율이 워낙 낮은 시대라서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계속 대출을 늘려주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어떤 그 경기 침체적 위기, 이익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 현상, 따라서 큰 폭의 하락장 이 내년도에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안 좋아봤자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0%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는 내년도에 다시 3.5% 시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3.5% 금리로 계산했었을 때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도 지수대로 계산하면 내년 연말에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40% 사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하락을 하는 폭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될 거고 오르면은 20에서 40% 정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희는 주식은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는 좋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 네. 그 다음에 주식은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 그러면 사실 둘 다 역관계는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지금 올해 심했어요. 12월 달에. 근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 테이블 하나, 차트 하나 딱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쪽이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도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 쪽. 왜냐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이쪽은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이게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태양광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20%는 최소한 가져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태양광 쪽이 가성비가 좀 제일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보여주신 표에서도 이제 향후에 2022년도에 상승하는 폭을 보면은 가파라지는 게 가성비도 좋아지고 어떤 규모의 경제도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또 네, 여기서 정리가 됐죠. 네. 네. 자, 지금 참 투자하기 힘든 구간이고 12월에 산타랠리 다들 기대했는데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걱정하고 계시지만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그러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더 확대되기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계속해서 종목 선별을 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